남편의 비서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해고했다. 나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에 서명하고 회사를 나섰다. 주주총회에서 남편인 김민준 대표는 감감무소식이었고 비서 박지은은 득이한양한 얼굴로 해고 보고서를 내밀었다. 이제 아무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을 테지. 나는 이서연, 32살이다. 현재 수조 원 가치의 기업으로 성장한 명어 테크놀로지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10년 전 이 회사는 남편 김민준과 내가 좁은 월세방에서 시작한 작은 작업실에 불과했다. 그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9시 정각에 회사에 도착했다. 내 자리로 막걸려가 가방을 내려놓으려던 찰나 김민준의 비서인 박지은이 복도에서 나를 가로막았다. 박지은은 나보다 5살 어렸지만 꽤 예쁜 얼굴과는 달리 언제나 형언할 수 없는 오만함이 눈빛에 서려 있었다. 특히 지난 반년간 나를 볼 때마다 마치 원수라도 만난 듯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곤 했다. 서연 씨, 서명하실 서류가 있습니다. 박지은은 손에 든 서류철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게 건넸다. 나는 평범한 재무정산 서류나 계약 서류니 하고 손을 뻗어 받으려 했다. 하지만 종이 위 제목을 확인하는 순간 내 손에 들려있던 가방이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 종이에는 선명하게 직원 해고 통지서라고 쓰여 있었고 해고 대산자 칸에는 내 이름 석자가 또렷이 적혀 있었다. 나는 멍하니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다. 박지은을 바라보며 물었다. 박 비서님, 이게 무슨 뜻이죠? 제가 회사의 창업자인데 저를 해고하다니요? 사무실 내 동료들은 웅성거리는 소리에 일제히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다. 몇몇 호기심 많은 직원들은 아예 가까이 다가와 소곤거렸다. 박지혜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이서연 씨, 이건 김민준 대표님 뜻입니다. 대표님께서 서연 씨가 최근 회사에서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오히려 직원들의 업무 분위기를 방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쉬시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셔서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결정하셨습니다. 김민준의 뜻이라고? 내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가 직접 나에게 말하지 않고 너를 시켜 이런 말을 전하다니 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 박지은은 싸늘하게 비웃으며 말했다. 대표님께서는 협력사와 프로젝트를 논의하시느라 바쁘셔서 이런 사소한 일에 시간을 할애하실 수 없습니다. 대표님께서 서연 씨에게 이 통지서를 전하고 서명한 뒤 짐을 싸서 나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은 서연 씨 계좌로 입금될 겁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나는 분해서 손이 떨렸다. 그와 함께 10년 동안 회사를 일구며 친정에서 가져온 3억 원의 전 재산을 회사에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니? 이게 사소한 일이라고? 주변 동료들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창업자인데. 어쩐지 요즘 김 대표님이 박 비서랑 가깝다 했더니 이서연 이사님을 내보내려던 거였어. 박지은은 이들의 수군거림에 얼굴이 조금 굳어졌지만 애써 태어난 척 말했다. 이서연 씨,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보기 좋지 않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길 서연 씨가 순순히 서명하고 나가면 앞으로도 회사 배당금을 지급하겠지만 서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득이한양한 박지은의 얼굴을 보며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졌다. 김민준과 부부로 10년을 살았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잘 알고 있다. 비록 최근 그가 나에게 점점 더 냉담해지고 박지은과 가까워졌지만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나를 대할 리는 없었다. 얼굴도 마주하지 않고 비서에게 해고를 통보하게 하다니 분명 박지은의 계략이 있을 터였다. 나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 먼지를 털어냈다. 그리고 박지은의 손에서 펜을 받아들고 통지서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서명란에 내 이름을 또렷이 적었다. 박지은은 내가 이렇게 순순히 서명할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멍해 있다가
이내 서둘러 통지서를 걷어들이며 말했다. 서명하셨으니 어서 짐 정리하고 나가세요. 다른 직원들 업무 방해하지 말고요.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몸을 돌려 내 자리로 걸어갔다. 내 짐은 많지 않았다. 노트북 한 대, 개인 물품이 담긴 작은 상자 하나, 그리고 5년 동안 키운 스킨답소스 화분 하나. 나는 노트북과 상자를 가방에 넣고 스킨답소스를 구매하는 채 천천히 사무실에 나섰다. 동료들은 모두 나를 바라보았고 몇몇인 말을 걸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박지은의 눈빛에 제지당했다. 회사 문에 다다라 나는 김민준과 내가 함께 일궈온 이 건물을 뒤돌아보았다. 마음속에는 오만 가지 감정이 뒤섞였다. 10년의 청춘, 10년의 헌신. 결국 이런 결말이라니. 회사 문을 나서자마자 휴대전화가 울렸다. 엄마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목소리를 평소처럼 들리게 하려 노력했다. 전화를 받았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엄마는 전화 너머에서 말했다. 서연아, 너 민준이랑 싸웠니? 어제 민준이가 집에 왔는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더라.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말도 안 하고. 너희 둘 무슨 일 있으면 잘 상의해서 풀어야지. 삐치지 말고. 코끝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엄마, 아니에요. 우리 안 싸웠어요. 그냥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민준이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요. 저도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스킨답소스를 품에 안은 채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다. 가을바람이 얼굴에 차갑게 스쳤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의문만 가득했다. 김민주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정말 박지은이 말한 대로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걸까? 나는 어느 공원 벤치에 앉아 품속의 스킨답소스를 바라보았다. 잎사귀는 여전히 푸르고 싱그러웠다. 이 스킨답소스는 회사가 이 건물로 이사 왔을 때 샀던 것이다. 그때 김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서연아, 우리 회사도 이 스킨답소스처럼 천천히 자라서 더 좋아질 거야. 하지만 지금 회사는 점점 더 좋아졌지만 우리의 감정은 점점 더 멀어져 버렸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한참을 울린 뒤에야 연결되었다. 김민준의 목소리는 매우 짜증 섞여 들렸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바빠. 나는 휴대전화를 쥔 손가락이 힘을 주어 하얗게 변할 정도로 꽉 쥐었다. 김민준, 박지은이 당신이 나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정말이야? 전화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실이야. 서연아, 다 너를 위해서였어. 요즘 너무 힘들었잖아. 집에서 좀 쉬어.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말고 나를 위해서라고?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나를 위해서 비서에게 사람들 앞에서 해고를 당하게 하고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주다니? 김민준, 솔직히 말해줘. 이게 당신 뜻이야? 아니면 박지은의 뜻이야? 김민준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연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냥 내 뜻이야. 됐지? 나 지금 바쁜 일 있어서 이만 끊을게.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뚜 소리를 들으며 내 마음 속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그의 뜻이든 박지은의 뜻이든 그가 인정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더 이상 내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일어섰다. 스킨답소스를 품에 안고 집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알았다. 오늘부터 김민준과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박지은, 그녀가 감히 나에게 이렇게 했다면 나도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서연이다. 회사의 지분 30%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증거를 모아 주주총회에서 그들에게 큰 반전을 선사하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평소의 10분이면 갈 거리를 그날은 거의 1시간이나 걸었다. 집 문을 열자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김민주는 분명 아직 회사에 있을 터였다. 어쩌면 박지은과 함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스킨답서스를 베란다에 두고 푸른 잎들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김민준과 함께 창업하던 날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10년 전 김민준과 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손에 쥔 돈이라곤 결혼할 때 모은 500만 원이 전부였다. 그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망설임 없이 그를 지지했다. 우리는 좁은 10평짜리 월세방을 얻었고 낮에는 그가 방에서 코딩을 얻었고 낮에는 그가 방에서 코딩을 얻었고 때로는 하루에 10여 군데 고객사를 방문하느라 발에 물집이 잡히기도 했다. 밤에 돌아오면 그를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해야 했다. 한 번은 그가 개발하던 첫 번째 소프트웨어가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혔다. 그는 사흘 밤낮을 눈 한 번 붙이지 못하고 매달리다가 결국 컴퓨터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나는 그를 안고 울며 말했다. 우리 그냥 그만둘까? 안정적인 직장 찾아보면 되잖아? 하지만 그는 깨어난 뒤에도 고집스럽게 말했다. 서연아, 조금만 더 버텨줘. 나는 우리가 성공할 거라고 믿어. 그때는 회사에 제대로 된 사무실조차 없었다. 고객들은 우리를 만나도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 한 번은 큰 고객이 마침내 우리와 논의할 의향을 보였는데 그쪽에서 먼저 회사 규모를 보고 싶다고 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번듯한 사무실을 얻기 위해서였다. 번듯한 사무실을 얻기 위해서였다. 서연아, 이건 우리 집 전 재산이야. 엄마는 처음에는 창업은 위험이 너무 크다며 반대했지만 나의 간절한 설득에 결국 그 3억 원을 들고 김민준과 나는 100평짜리 사무실을 빌리고 첫 직원을 채용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재무와 인사를 동시에 관리해야 했고 영업까지 뛰어야 했다. 매일 4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김민준도 한가할 틈이 없었다. 코딩 외에도 기술팀과 함께 난관을 헤쳐나가야 했다. 통장에는 직원들 급이 직전까지 갔고 통장에는 직원들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나중에 우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마침내 인기를 얻었고 회사도 서서히 안정 궤도에 올랐다. 100평짜리 사무실에서 지금의 오피스 빌딩으로 옮겼고 직원도 1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회사가 첫 흑자를 기록하던 날 김민주는 나를 안고 말했다. 서연아,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오늘의 명호 테크놀로지는 없었을 거야.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해줄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때 나는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행복할 줄 알았다. 하지만 회사가 커지자 김민준도 변했다. 그는 바빠지기 시작했고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일이 잦아졌다. 때로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기도 했다. 처음에는 그가 정말 바쁜 줄 알고 안쓰러워 매일 그를 위해 밥을 남겨두고 기다렸다. 하지만 서서히 그가 나에게 점점 더 냉담해지고 집에 와서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으며 휴대전화는 항상 무음으로 해두고 심지어 샤워할 때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년 전 박지은이 회사에 들어와 김민준의 비서가 되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저 평범한 비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김민준이 박지은과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번은 서류를 전달하러 회사에 갔다가 박지은이 김민준의 의자에 앉아 그의 컵으로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다. 김민준은 그 옆에 서서 웃으며 그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다정함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김민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다며 박지은이 그저 물 온도 조절을 도와주던 것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나는 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자주 맡았고 그의 휴대전화에는 박지은과의 대화 기록이 수없이 많았다. 비록 특별히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었지만 그 빈번한 연락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한 번은 회사 회식이 있었다. 밤에 다 함께 노래방에 갔는데 박지은이 술에 취해 모든 사람 앞에서 김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민준 오빠,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오빠가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때 나는 바로 옆에 앉아 있었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하지만 김민준은 그저 그녀를 살짝 밀어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에게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그 이후로 김민준과 나는 자주 싸웠다. 나는 그에게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지 박지은과 무슨 관계인지 물었다. 하지만 그는 내가 터무니없는 행동을 한다며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심지어 내가 집에만 있어서 그의 발걸음에 맞춰가지 못한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잊은 걸까? 처음에 내가 친정에서 가져온 3억 원이 없었다면, 내가 그와 함께 고생하지 않았다면 그가 오늘날의 위치에 있었을까? 나는 소파에 앉아 거실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우리는 활짝 웃고 있었다. 그때의 김민주는 오직 나만 바라보았는데,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내가 없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예전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정하늘이었다. 정하늘은 대학교 때부터 나와 함께했고 내가 창업할 때도 늘 나를 지지해 주었다. 나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정하늘은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다급해졌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늘 박지은에게 사람들 앞에서 해고당한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정하늘은 내 말을 듣고 전화 너머로 소리 질렀다. 김민준 그 배은망덕한 자식. 박지은, 그 여자도 너무 뻔뻔하네. 서연아, 너무 슬퍼하지 마.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너는 회사의 창업자고 지분 30%를 가지고 있잖아. 그들이 무슨 권리로 너를 해고해? 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나도 이대로 넘어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김민준이 이미 자기 뜻이라고 인정했으니 내가 그를 찾아가도 소용없을 거야. 정하늘은 말했다. 너 바보야? 김민준은 지금 박지은한테 홀려서 정신 못 차리는 거야. 너는 그와 정면으로 맞붙으면 안 돼. 너 회사에서 다음 주에 주주총회 열린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 주주들에게 말해봐. 그 노련한 주주들은 너와 김민준이 함께 회사를 일궈온 과정을 다 아니까 분명 너를 지지해 줄 거야. 나는 잠시 멍해졌다. 맞아. 다음 주 수요일이 회사 주주총회였지. 매년 이맘때면 주주들이 모여 회사 발전 방향을 논의하곤 했어. 예전에는 매번 주주총회에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해고당했으니 김민준이 분명 나를 못 가게 할 거야. 정하늘은 이어서 말했다. 서연아, 지금 네가 할 일은 증거를 모으는 거야. 예를 들어 박지은이 회사에서 한 부적절한 행동들, 그리고 김민준이 최근 회사 이익을 해치는 결정을 내린 적은 없는지. 증거만 있다면 주주들은 분명 네 편이 될 거야.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해고당해서 회사에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증거를 모으지? 정하늘은 말했다. 회사에 믿을 만한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예전에 너와 친했던 이수진 씨, 그리고 기술부의 최지훈 부장님. 그들은 모두 오래된 직원들이니까 박지은의 실체를 분명히 알 거고 네가 당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내 마음속이 갑자기 환해졌다. 맞아. 회사에는 아직 많은 오래된 직원들이 있어. 그들은 모두 나와 김민준이 함께 고생하며 회사를 일궈온 과정을 지켜봤으니까 박지은처럼 이해타산적이지 않을 거야. 그들에게 박지은과
김민준에 대한 증거 수집을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 정하늘과의 전화를 끊자 마음속에 든든함이 생겼다. 나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회사 지분도 지켜낼 것이다. 나는 베란다로 가서 스킨답서스를 바라보았다. 햇살이 잎사귀에 비쳐 유난히 생기 있어 보였다. 정하늘이 말했듯이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기회가 있는 한 나는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회사에 있는 오래된 동료들과 연락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이수진 씨였다. 그녀는 회사에서 8년 동안 재무를 담당했고 예전에 내가 재무를 관리할 때 가장 친하게 지냈다. 나는 이수진 씨에게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다며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수진 씨는 곧바로 답장했다. 저녁 7시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나는 카페에 미리 도착해 10분 정도 기다리자 이수진 씨가 왔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다급히 다가와 말했다. 서연 씨, 괜찮으세요? 그날 박지은이 사람들 앞에서 서연 씨를 해고하는 걸 보고 저희 모두 분했지만 김 대표님이 박지은을 감싸주셔서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수진 씨, 아직 저를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오늘 수진 씨를 찾아온 건 좀 부탁할 일이 있어서요. 박지은과 김민준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싶어요. 다음 주 주주총회 때 주주들에게 모든 걸 분명히 밝히고 싶어요. 이수진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서연 씨,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김 대표님은 지금 회사 CEO인데 일을 너무 크게 벌리면 회사에도 좋지 않을 텐데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 씨, 저도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였는데 제가 반격하지 않으면 그들은 더 심하게 나올 거예요. 게다가 박지은이 최근 회사 이익을 해치는 일을 많이 했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 친척에게 함부로 일자리를 주거나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일 같은 거요. 이런 일들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회사에 더 큰 피해가 갈 거예요. 이수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서여 씨가 말씀하신 것들 저도 들었어요. 박 비서가 자기 사촌 동생을 행정부에 앉힌 건 맞아요. 그리고 매달 청구하는 비용도 유난히 높고 많은 영수증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박 비서의 지난 반년치 비용 청구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몰래 복사해 드릴 수 있어요. 나는 기뻐서 거의 뛰어오를 뻔했다. 정말요? 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이수진 씨는 말했다. 뭘 고맙다고 해요. 저도 박 비서의 행동이 못마땅했어요. 그녀가 온 뒤로 회사 분위기가 다 변했어요. 많은 오래된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할 뿐이에요. 사연 씨, 제가 응원합니다. 박 비서를 쫓아내고 회사를 예전처럼 돌릴 수 있다면 제가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카페에서 나오면서 나는 몹시 감격했다. 이수진 씨의 도움을 받으면 박 비서의 허위 비용 청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것은 나에게 좋은 시작이었다. 다음으로 다른 오래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더 많은 증거를 모아 주주총회에서 김민준과 박지은에게 불의의 일격을 가할 작정이었다. 나는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김민준과 박지은은 분명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10년간의 헌신을 위해, 친정에서 가져온 3억 원을 위해,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오래된 동료들을 위해 나는 반드시 버텨내야 했다. 카페에서 돌아온 다음 날, 이수진 씨는 박지은의 비용 청구 기록을 몰래 내게 가져다 주었다. 두툼한 서류 뭉치였다. 나는 책상에 앉아 오후 내내 서류를 뒤적였고 보면 볼수록 화가 치밀었다. 박지은은 매달 1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청구했는데 그중 많은 영수증이 명백히 문제가 있었다. 한식사 영수증이 명백히 문제가 있었다. 한식사 영수증에는 날짜가 월요일 오전 10시로 되어 있었는데 비고란에는 회사 회식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누가 월요일 오전에 회식을 한단 말인가? 또 다른 호텔 영수증은 금액이 800만 원이었고 주소는 외지였는데 그날 회사 직원 중 아무도 출장을 간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도 기고란에는 고객 접대 숙박비라고 적혀 있었다. 가장 황당한 것은 명품 가방을 구입한 영수증이었다. 금액은 2,300만 원이었는데 박지은은 이를 사무용품 구매로 처리했다. 나는 이 영수증들을 들고 보내서 손이 떨렸다. 이건 비용 청구가 아니라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문제가 있는 영수증들을 모두 골라 빨간 펜으로 표시한 다음 사본을 만들어 서류철에 넣어두었다. 주주총회 때 증거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나는 정하늘이 말했던 기술부 최지훈 부장님을 떠올렸다. 그는 회사에서 9년 동안 일했으며 나와 김민준이 창업할 때부터 함께했던 가장 오래된 직원 중 한 명이었다. 기술력도 뛰어나고 사람됨도 정직했다. 예전에 회사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가 해결해 주었다. 나는 그가 분명 박지은과 김민준에 대해 아는 것이 있을 것이며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최지훈 부장님께 메시지를 보내 내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만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지훈 부장님은 곧바로 답장했다. 저녁 8시에 자신의 집 근처 공원에서 보자고 했고 회사 근처는 사람들이 볼까봐 피하라고 신신당부했다. 저녁 8시에 나는 정시에 공원에 도착했다. 최지훈 부장님은 이미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예전보다 많이 마른 듯했고 눈빛도 지쳐 보였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서둘러 나를 맞으며 말했다. 서연 씨, 고생 많으셨어요. 그날 박 비서가 사람들 앞에서 서연 씨를 해고하는 걸 보고 제가 화가 나서 김 대표님과 싸울 뻔했어요.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지훈 씨, 아직 저를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오늘 지훈 씨를 찾아온 건 혹시 최근 회사에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여쭤보려고요. 예를 들어 박 비서가 기술부 일에 간섭하거나 김 대표님이 회사 이익을 해치는 결정을 내린 적은 없었나요? 최지훈 부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말도 마세요. 박 비서가 온 뒤로 회사에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김 대표님이 자신을 총애하는 걸 믿고 여기저기 간섭했죠. 지난달에는 기술도 모르는 자기 사촌 동생을 기술부 주임으로 앉히려고 했어요. 제가 단호하게 반대하며 김 대표님과 싸웠고 결국 그 일은 흐지부지 되었고 회사에 적지 않은 손실을 입혔어요. 그리고 김 대표님은 최근 박 비서 그리고 김 대표님은 최근 박 비서 말만 듣고 객은 박 비서와 협력해서 회사 새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맡겼어.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김민준이 어떻게 자격 없는 회사와 협력할 수 있죠? 최지훈 부장님은 말했다. 다 박 비서 때문이죠. 그 회사 사장이 박 비서의 먼 사촌 오빠예요. 박 비서가 김 대표님께 그 회사가 가격도 싸고 품질도 보장된다고 말하자 김 대표님은 그 말을 믿고 계약서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서명했어요. 제가 그 회사 믿을 수 없다고 말하자 그는 오히려 저에게 참견이 심하다며 제가 늙어서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나무랐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너무 심하네요. 김민준이 어떻게 그렇게 멍청할 수 있죠? 지훈 씨, 혹시 그 회사 자료나 테스트 오류 보고서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주주총회 때 필요할 거예요. 최지훈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제가 그 자료들을 모두 보관해 두었어요. 그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은 위조된 것이었고 제가 사람을 시켜 확인했어요. 그리고 테스트 오류 보고서에는 고객 불만 기록과 손실 금액이 다 적혀 있어요. 제가 모두 복사해 두었고 오늘 가져왔어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내게 건넸다. 나는 서류철을 받아 열어보았다. 안에는 그 회사의 허위 사업자 등록증, 테스트 오류 보고서, 고객 불만 기록,
그리고 회사 손실 내역이 담겨 있었다. 그 보고서에는 이번 협력 실패로 회사가 거의 5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이 자료들을 보며 화가 나고 초조했다. 김민준과 박지은이 이렇게 하는 것은 회사를 망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말했다. 지훈 씨, 정말 고마워요. 이 증거들이 없었다면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없었을 거야. 최지훈 부장님은 말했다. 서연 씨, 저한테 뭘 고맙다고 해요. 저는 회사가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박 비서와 김 대표님 때문에 회사가 망가지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걱정 마세요. 주주총회 날 제가 서연 씨 편에 설 거예요. 그리고 기술부의 다른 오래된 직원들도 모두 서연 씨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함께 서연 씨를 도와줄 거예요. 공원에서 돌아온 나는 최지훈 부장님이 준 자료와 이수진 씨가 준 비용 청구 기록을 함께 정리했다. 두툼한 서류 뭉치였다. 나는 이 증거들을 보며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다. 이외에도 나에게는 가장 큰 카드가 하나 있었다. 바로 회사의 지분이었다. 나는 예전 주주 계약서를 찾아냈다. 거기에는 내가 회사 지분 30%를 보유한 회사의 2대 주주라고 명확히 쓰여 있었다. 김민주는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30%는 다른 몇몇 소주 주주들이 가지고 있었다. 회사 정관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안건은 과반수 이상의 주주도면 나는 회사의 몇몇 수의 주주들을 떠올렸다. 그중 유태영 주주님은 예전에 나와 김민준이 함께 창업할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분이었다. 나중에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에 잘 나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한 분은 정인아 주주님이었다. 그녀는 우리 엄마의 친구였고 처음에 엄마가 3억 원을 투자할 때 자신도 1억 원을 투자할 때 자신도 1억 원을 투자하여 회사 지분 10%를 떠올렸고 나는 먼저 유태영 주주님께 전화를 걸어 박지은에게 사람들 앞에서 해고당한 일과 김민준, 박지은이 회사 이익을 해친 상황을 설명했다. 유태영 주주님은 내 말을 듣고 전화 너머로 소리 질렀다. 김민준 그 자식,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서연씨, 걱정 마. 주주총회 날 내가 꼭 갈게. 내가 서연 씨를 지지할 거야. 박지은 그 여자는 진작에 쫓아냈어야 했어. 유태영 주주님과의 전화를 끊고 나는 정인아 주주님께도 전화를 걸었다. 정인아 주주님은 우리 엄마의 친구였으니 당연히 내 편에 살 것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서연아, 네 엄마한테 네 일 들었어. 나는 진작부터 김민준이 못마땅했어. 그는 지금 그 비서 여자한테만 눈이 멀어서 회사 돌아가는 꼴은 안중에도 없어. 주주총회 날 내가 꼭 너를 지지할 거야. 만약 그가 반대하면 우리가 그 CEO 자리에서 해임하자. 유태영 주주님과 정인아 주주님의 지지에 더해 나의 30% 지분, 그리고 기술부 최지훈 부장님과 다른 오래된 직원들의 지지까지 내 손에 쥔 카드는 점점 더 많아졌다. 나는 알았다. 주주총회 날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매일 증거를 정리했다. 박지은의 허위 비용 청구 영수증, 허위 협력사의 자료, 테스트 오류 보고서, 고객 불만 기록, 그리고 회사 손실 내역까지 모두 분류하여 정리했다. 주주총회에서 발표하기 쉽도록 특별히 PPT도 만들었다. 동시에 변호사와도 연락하여 관련 법률 문제를 상담했고 내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 변호사는 회사법에 따라 김민준을 기했다. 변호사는 회사법에 따라 김민준과 박지은의 행위는 이미 회사 이해는 이미 행위는 이미 회사법에 따라 김민준과 박지은의 행위는 변호사의 지지를 받자 내 마음은 더욱 든든해졌다. 그 기간 동안 김민준에게서 한 번 전화가 왔다.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고 돈을 보내주겠다고도 했다. 나는 그가 분명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돈으로 나를 매수하여
주주총회에서 소란 피우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김민준, 헛수고하지 마. 나는 당신 돈 필요 없어. 주주총회 날 회사에 갈 거야. 그때 우리 제대로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창밖에 스킨답서스를 바라보았다. 잎사귀가 더 푸르게 자라 있었다. 나는 알았다. 폭풍이 곧 닥쳐올 것이고 나는 이미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10년간의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고 친정에서 가져온 3억 원을 허공에 날려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김민준과 박지은이 나와 김민준이 함께 일궈온 회사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주주총회 날이 바로 나의 반격의 날이다. 나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있었다. 주주총회까지 3일이 남았다. 나는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했고 PPT도 3번이나 수정하여 모든 세부 사항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었다. 이날 오후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김민준과 한 번 더 이야기해야 했다. 그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줘야 했다. 나는 미리 전화하지 않고 바로 차를 몰고 회사로 향했다. 건물 아래에 도착하자마자 김민준의 차가 문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박지은이 조수석에서 내리고 있었는데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다. 나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 가방은 바로 그녀가 사무용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청구한 그 가방이었다. 그녀는 뻔뻔하게 그 가방을 메고 있었다. 박지은도 나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했고 서둘러 김민준 뒤로 숨었다. 김민준은 나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사연아, 네가 왜 왔어? 집에 가서 쉬라고 하지 않았나? 나는 차갑게 비웃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내 회사 보러 오는 것도 안 되나요? 아니면 이제 회사가 당신과 박진의 소유가 되어서 창업자인 나조차 들어올 자격이 없어진 건가요? 주변을 지나던 직원들은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지켜보았다. 박지은은 김민준의 팔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오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김민준은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따라와. 사무실에서 이야기하자.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박지은은 꼬리처럼 그의 뒤를 바싹 따랐다. 나는 그들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우리 3사람뿐이었고 분위기는 물이라도 짤 수 있을 정도로 어색했다. 박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나를 쳐다보지 못했고 김민주는 엘리베이터 문만 응시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 둘을 보며 칼로 베이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예전에 월세방에서 나와 함께 고생했던 김민주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최상층에 도착하자 김민주는 사무실 문을 열고 나에게 들어오라고 했다. 그의 사무실은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고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다. 벽에는 그의 독사진이 걸려 있었고 예전에 우리가 함께 찍었던 사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박지은은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 문지기처럼 서 있었다. 김민주는 사장 의자에 앉아 서랍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이곤 목은 빠았다. 대체 뭘 하고 싶은 거야? 아까 전화했을 때는 제대로 말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회사에 와서 소란을 피우다니. 나 좀 편하게 해줄 수는 없어? 내가 소란을 피운다고? 나는 분해서 목소리마저 떨렸다. 김민준, 정신 차려. 당신이 박지은을 시켜 나를 사람들 앞에서 해고했어. 당신들이 회사 돈을 물쓰듯 쓰고 회사 이익을 해쳤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소란 피운다고? 김민주는 담배를 제 떠리에 비벼 껐다. 서연아, 네 마음이 불편하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회사가 지금 규모가 커져서 더 전문적인 사람이 관리해야 해. 너는 계속 집에만 있었고 회사 업무에도 익숙하지 않잖아. 박지은이 너보다 관리를 더 잘하니까 그녀가 나를 돕는 게 회사에 더 좋은 일이야. 회사를 위해서라고?
나는 이수진 씨가 준 비용 청구 기록을 꺼내 그의 앞에 던졌다. 당신이 직접 봐. 박지은이 매달 이렇게 많은 비용을 청구했어. 명품 가방을 사서 사무용품으로 처리하고 자기 친척에게 일자리를 줬어. 이게 당신이 말하는 회사를 위한 일이야? 그리고 당신이 박지은의 먼 사촌 오빠 회사와 협력해서 5억 원을 손실 입힌 거 알아? 그건 우리가 함께 고생해서 일궈낸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인데 당신은 그걸 이렇게 낭비하다니. 김민주는 비용 청구 기록을 집어들고 몇 장을 훑어보았다. 얼굴색이 조금 안 좋아졌지만 여전히 억지를 부렸다. 이건 다 사소한 일이야. 박지은이 젊은 사람이라 실수할 수도 있지. 앞으로 조심하면 돼. 그 회사와 협력한 것도 사고였어. 누가 매번 협력이 문제없다고 보장할 수 있어. 사소한 일? 5억 원이 사소한 일이라고?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김민준, 박지지한테 홀려서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잊었어? 우리 엄마가 3억 원을 내주며 우리가 창업하도록 도와준 거 잊었어? 그런데 지금 당신은 외부인을 도와서 나를, 회사를 속이고 있어. 엄마 이야기가 나오자 김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목소리도 조금 부드러워졌다. 서연아, 잊지 않았어. 네 엄마가 회사에 기여한 것도 알아.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 회사가 발전하려면 새로운 관리 방식이 필요해. 네가 집에서 답답하다면 내가 돈을 줄게.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해. 회사 일을 신경 쓰지 마. 알았지? 돈? 나는 웃었고 눈물이 날 뻔했다. 김민준, 내가 당신과 함께한 게 돈 때문이라고 생각해? 당신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나는 당신과 함께했어. 이제 당신이 돈 좀 생겼다고 돈으로 나를 쫓아내려 하다니. 정말 가소롭다. 바로 그때 박지은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김민준에게 건네며 말했다. 민준 오빠, 이서연 씨랑 싸우지 마세요. 그녀도 지금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고 화 푸세요. 그리고는 나를 바라보며 도발적인 어조로 말했다. 이서연 씨, 제가 불만인 건 알지만 지금은 정말 더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서연 씨가 정말 회사를 위한다면 이제 손을 떼고 회사 발전을 방해하지 말아야죠. 나는 박지은의 그 간사한 모습을 보며 정말이지 따귀를 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김민준을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다. 김민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 당신은 박지은이 저지른 이 모든 일들을 정말 모르는 거야? 그녀와 관계를 끊고 회사를 제대로 관리할 거야. 김민주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서연아, 내가 다 말했잖아. 박지은은 아무 잘못 없어. 더 이상 꼬투리 잡지 마. 네가 굳이 소란을 피우겠다면 더 이상 할 말 없어. 내 마음속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나는 김민준을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말했다. 좋아.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더 이상 할 말 없어. 다음 주 수요일 주주총회에 갈 거야. 그때 모든 증거를 가져가서 주주들에게 그들이 뽑은 CEO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몸을 돌려 걸어갔다. 문에 다다랐을 때 박지은이 일부러 발을 뻗어 나를 넘어뜨리려 했다. 나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기에 옆으로 비켜났다. 나는 그녀를 뒤돌아보며 말했다. 박지은, 너무 우쭐대지 마. 진짜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김민준의 사무실에서 나오자 내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다. 이전에는 그가 잠시 헷갈렸던 것이라고 막연한 환상을 품고 있었지만 이제 보니 그는 박지은에게 완전히 홀려 있었다. 더 이상 내가 미련을 가질 가치도 없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오직 주주총회에서 그들의 본 모습을 밝혀내고 회사를 지키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지켜내는 것뿐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정하늘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민준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물었다. 나는 상황을 그녀에게 말해주었다. 정하늘은 화를 내며 김민준이 멍청하다고 욕했다. 서연아,
너무 슬퍼하지 마. 그런 남자는 네가 아까워. 주주총회 날 내가 너랑 같이 갈게. 너한테 힘이 되어줄게. 정하늘의 지지를 받자 내 마음은 더욱 든든해졌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몇몇 소액 주주들에게 연락하여 김민준과 박지은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비록 지분이 많지 않았지만 모두 나를 지지하겠다고 했다. 누구도 회사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주주총회 전날 이수진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박지은이 최근 여기저기 주주들을 회유하고 다니며 몇몇 소액 주주들에게 김민준을 지지하면 임금 인상을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박지은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작 이런 것뿐이었다. 그런 수단으로 주주들을 회유하려 하다니 너무 순진했다. 나는 이수진 씨에게 답장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이미 준비를 마쳤다고.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PPT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다.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뒤에야 컴퓨터를 끄고 싶고 잠자리에 들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10년 전 김민준과 함께 창업하던 날들이 떠올랐다. 엄마가 3억 원을 내주며 믿음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모습이, 회사가 흑자를 기록하던 모습이, 이 모든 장면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알았다. 내일 주주총회는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김민준과 박지은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들의 의심에 맞서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에게는 증거가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주주들과 동료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나의 굳은 결심이 있었다.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수년간 함께 일궈온 피땀 어린 노력을 위해.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가볍게 화장을 했다. 거울 속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눈빛이 단호했다.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김민준과 박지은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나는 정리해둔 증거들과 노트북을 들고 차를 몰고 회사로 향했다. 가는 길에 유태영 주주님과 정인아 주주님께 전화해서 그들이 이미 회사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회사 방향으로 내달렸다. 주주총회, 내가 간다. 김민준, 박지은. 이제 계산할 시간이다. 회사 건물 아래에 도착했을 때 마침 유태영 주주님과 정인아 주주님을 만났다. 유태영 주주님은 멀리서부터 나에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사연 씨, 이제 왔어? 내가 방금 문 앞에서 김민준이랑 마주쳤는데 회사 손실 문제에 대해 한마디 했더니 그는 오히려 나를 흘겨보며 참견이 심하다고 하잖아. 정인아 주주님도 이어서 말했다. 맞아. 내가 방금 다른 소액 주주들에게 전화했는데 모두 박 비서가 어제 그들을 찾아가서 김민준을 지지하면 배당금을 더 주겠다고 했다는 거야. 이건 명백히 사람을 매수하려는 거 아니겠어? 내 마음이 가라앉았다. 박지은은 꽤나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런 임시방편적인 수단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터였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고 회의실로 걸어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태영 주주님, 정인아 주주님, 일단 소란 피우지 마세요. 잠시 후 회의할 때 제 신호를 보고 움직여주세요. 제가 증거를 모두 준비해 두었으니 증거만 제시하면 주주들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고. 회의실 문에 다다르자마자 기술부 최지은 부장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서둘러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연 씨, 기술부의 오래된 직원들이 모두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잠시 후 김 대표님과 박 비서가 뻔뻔하게 나오면 우리가 들어가서 서연 씨를 도와줄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서연 씨를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었는데 박 비서가 행정부 직원들에게 서연 씨에고 보고서를 이미 준비해 두었다고 했다더군요.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박지은은 정말이지 조급해하는구나. 하지만 그녀는 착각하고 있었다. 오늘 누가 회사에서 쫓겨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었다. 나는 최지훈 부장님께 말했다. 지훈 씨, 고마워요.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은 들어오지 마시고 제가 필요할 때 메시지 보낼게요. 최지훈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 끝으로 물러섰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회의실 문을 열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많은 주주들이 와 있었다. 대부분 익숙한 얼굴들이었다. 우리와 함께 창업했던 오래된 주주들도 있었고 나중에 투자한 새로운 주주들도 있었다. 김민주는 주재석에 앉아 있었고 박지은은 그의 옆에 서서 잠시 성을 가진 소액 주주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얼굴에는 아첨하는 미소가 가득했다. 내가 들어오자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김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이서연, 네가 왜 왔어? 주주총회는 너에게 통보도 안 했어. 나가. 박지은도 이어서 말했다. 맞아요, 이서연 씨. 이미 해고되셨는데 여기 왜 계세요? 모두 회의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회의실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주주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주주 여러분, 김 대표님과 박 비서가 제가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의 둘의 주주로서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정관에 따르면 저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 대표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김민주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말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유태영 주주님은 일어서서 말했다. 서연 씨 말이 맞아요. 그녀는 회사의 주주인데 왜 못 온다는 겁니까? 김민준, 당신이 그녀가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혹시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정인아 주주님도 이어서 말했다. 맞아요. 오늘 주주총회는 원래 회사 최근 손실 문제를 논의해야 할 자리예요. 서연 씨가 온 건 아주 잘된 일이에요. 그녀도 창업자로서 회사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 테니까요. 다른 몇몇 오래된 주주들도 연이어 내가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주는 어쩔 수 없이 박지은을 노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 박지은은 입술을 깨물고 나를 맹렬히 노려보며 구석에 가서 앉았다. 나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고 노트북을 테이블에 놓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옆에 있던 주씨 성을 가진 소액 주주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이사님, 잘 말씀해 주셔야 해요. 최근 회사 손실이 이렇게 큰데 김 대표님은 아직도 그 박 비서 말만 듣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회사 망해요.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주성민 주주님, 지지해 주셔서 고마워요. 잠시 후 회의할 때 제가 모든 상황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주성민 주주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옆에 있는 몇몇 소액 주주들과 이미 이야기해 두었어요. 이 이사님께서 증거를 제시하여 김 대표님과 박 비서가 회사 이익을 해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저희는 김 대표님의 CEO직을 해임하는 것을 지지할 겁니다. 나는 감사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민준과 박지은은 이번에 분명히 질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주주들이 도착했다. 김민준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자, 모두 오셨으니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최근 회사 실적 상황을 여러분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는 회사의 실적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5억 원의 손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얼버무려 넘어가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과연 그가 이야기를 마치자 박지은이 일어서서 말했다. 주주 여러분, 최근 회사 실적이 나쁘지 않지만 몇 가지 불협화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씨는 최근 회사에서 하는 일도 없고 김 대표님과 자주 갈등을 일으켜 회사 업무 분위기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김 대표님께서
그녀를 해고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건 역시 회사를 위한 일입니다. 여기에 그녀의 해고 보고서가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께서 서명하여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는 말하면서 내가 이전에 서명했던 해고 보고서를 꺼내 주주들에게 건넸다. 주주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아무도 먼저 서명하려 하지 않았다. 유태영 주주님은 일어서서 말했다. 박 비서, 급하게 서명하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이서연 씨가 왜 해고되었는지, 그리고 최근 회사에서 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왜 주주들에게 말씀하지 않는 겁니까? 박지은의 얼굴색이 변했다. 유태영 주주님, 그 5억 원은 그저 사고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서연 씨는 회사에서 계속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해고된 것입니다. 이것은 회사 손실과는 무관합니다. 무관하다고요? 최지훈 부장님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기술부의 오래된 직원 몇 명이 따라 들어왔다. 주주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번 회사 5억 원 손실은 전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김 대표님과 박 비서가 자격 없는 회사와 협력하여 발생한 일입니다. 그 회사 사장은 박 비서의 먼 사촌 오빠입니다. 박 비서는 사촌 오빠를 돕기 위해 일부러 그 회사의 실제 상황을 숨겼습니다. 김 대표님은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강행하여 이처럼 큰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김민주는 화가 나서 테이블을 내리쳤다. 최지은 부장, 무슨 헛소리야. 너는 이제 그만두고 싶어. 최지훈 부장님은 말했다. 저는 헛소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 회사의 허위 사업자 등록증과 테스트 오류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객 불만 기록과 손실 금액이 다 적혀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께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나에게 주었던 자료들을 꺼내 주주들에게 건넸다. 주주들은 자료를 돌려보며 점점 더 얼굴색이 안 좋아졌다. 주성민 주주님은 말했다. 김민준,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자격 없는 회사와 협력했어? 뇌물이라도 받은 거야? 김민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다급히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 회사에 속았을 뿐입니다. 그들의 자격이 위조된 것인 줄 몰랐습니다. 박지은은 서둘러 일어서서 말했다. 주주 여러분, 이건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 회사의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 대표님과는 상관없습니다. 절 나무라세요. 그녀는 김민준을 대신해 죄를 뒤집어쓰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하지만 주주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오준서라는 오래된 주주가 말했다. 박 비서, 우리가 당신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회사 사장이 당신 먼 사촌 오빠인데 당신이 그 회사의 자격이 위조된 것인 줄 몰랐을 리가 없잖아. 내가 보기에는 당신들이 짜고 회사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 한 거야. 다른 주주도 말했다. 맞아. 그리고 김민준 당신. 회사 CEO로서 협력사의 자격조차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하다니. 당신은 CEO 자격이 없어. 김민준의 얼굴은 벌개졌다 하얘졌다 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때가 되었다고 보고 일어서서 말했다. 주주 여러분, 협력사 손실 문제 외에도 박 비서는 회사 이익을 해치는 다른 행동들도 했습니다. 그녀는 매달 회사에 허위 비용을 청구하여 명품 가방을 사무용품으로 처리했고 기술도 모르는 자기 사촌 동생을 행정부에 앉혀놓고 높은 월급을 주면서도 일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수진 씨가 준 비용 청구 기록과 박지은 사촌동생의 급여, 명세서를 주주들에게 건넸다. 주주들은 그 내용을 보고 박지은의 탐욕에 분노하며 소리 질렀다. 박지은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말했다. 아닙니다. 이건 다 가짜예요. 이서연 씨가 위조한 거예요.
이수진 씨가 갑자기 들어오며 말했다. 박비서, 변명하지 마세요. 이 비용 청구 기록들은 제가 직접 작성한 겁니다. 당신이 매번 청구한 영수증에는 문제가 있었고 제가 모두 기록해 두었어요. 그리고 당신 사촌 동생은 당신이 저를 협박해서 일자리를 주게 한 거고 높은 급여를 주라고 한 것도 당신이에요. 이 모든 것을 제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박지은은 이수진 씨를 보며 분해서 온몸을 떨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김민주는 눈앞의 상황을 보며 자신이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일어서서 말했다. 주주 여러분, 박 비서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회사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제가 반드시 회사를 잘 관리하고 이전의 손실을 만회하겠습니다. 유태영 주주님은 말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라고요. 당신은 이미 회사에 이렇게 큰 손실을 입혔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다시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김민준의 CEO직위를 해임하고 새로운 CEO를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인아 주주님은 즉시 동의하며 말했다. 저도 동의합니다. 김민준은 더 이상 CEO를 맡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주주들도 연이어 동의를 표했고 심지어 이전에 박지은에게 회유당했던 몇몇 소액 주주들까지 김민준 해임에 손을 들었다. 김민준은 자신을 반대하는 주주들로 가득 찬 회의실을 보며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지은도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김민준 옆으로 가서 울며 말했다. 민준 오빠, 이제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나가고 싶지 않아요. 김민준은 짜증스럽게 그녀를 밀쳐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겠어? 박지은은 잠시 멍해 있다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 둘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지금의 결과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회사 변호사였다. 그는 주주들 앞에 다가가 말했다. 주주 여러분, 방금 투표 결과에 따라 김민준 CEO직이 해임한 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CEO를 선출해야 합니다. 회사 정관에 따르면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주가 우선적으로 선출될 권리가 있습니다. 이서연 씨는 회사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주입니다. 주주 여러분께서는 이서연 씨가 회사의 새로운 CEO를 맡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주주들은 일제히 손을 들어 동의했다. 유태영 주주님은 말했다. 저는 동의합니다. 서연 씨는 회사의 창업자로서 회사 상황을 가장 잘 압니다. 그녀는 회사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정인아 주주님도 말했다. 저도 동의합니다. 서연 씨는 사람됨이 정직하고 일 처리도 성실합니다. 김민준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는 주주들의 신뢰 가득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말했다. 주주 여러분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반드시 회사를 잘 관리하고 이전의 손실을 만회하여 회사가 다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김민주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그의 불만, 하지만 더 많은 것은 무력감이었다. 그는 일어서서 묵묵히 자신의 짐을 챙겨 회의실을 나갔다. 박지은도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다. 김민준을 따라 함께 나갔다.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이 폭풍이 마침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회의실 주재석에 앉아 주주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주주 여러분, 이제 회사의 미래 발전 계획과 이전 손실을 만회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활기 넘쳤다. 주주들은 각자 자신의 의견을 발표했고 모두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알았다.
앞으로 갈 길은 아직 멀고 회사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자신 있었다. 주주들과 동료들의 지지하에 나는 반드시 회사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시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 회의가 끝나자 정하늘이 달려와 나를 안았다. 서연아, 너 정말 대단하다. 드디어 네가 이겼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모두가 나를 지지해준 덕분이야. 주주들과 동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도 이렇게 순조롭게 할 수 없었을 거야. 최지훈 부장님과 이수진 씨도 다가와 말했다. 이 대표님, 앞으로 저희 모두 대표님을 따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반드시 회사를 잘 관리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모두 고마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노력해서 회사를 더욱 발전시킵시다. 석양이 창문을 통해 회의실로 쏟아져 들어와 모든 사람의 얼굴에 따뜻하고 밝은 빛을 뿌렸다. 나는 눈앞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희망으로 가득 찼다. 나는 알았다. 새로운 시작이 이미 찾아왔다는 것을. 주주총회가 끝난 다음 날 나는 정식으로 CEO 신분으로 회사에 들어섰다. 문에 다다르자 직원들이 모두 모여들어 웃으며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몇몇 오래된 직원들은 특별히 나에게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며 말했다. 이 대표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대표님께서 계시면 저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모두 고마워요. 앞으로 우리 함께 노력해서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갑시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인테리어는 예전과 같았지만 예전에 김민준이 책상에 두었던 사진은 사라지고 없었다. 내 짐을 정리하고 막 앉자 이수진 씨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다. 이 대표님, 이건 박 비서가 이전에 허위로 청구했던 비용의 상세 내역서와 그녀 사촌 동생의 급여 기록입니다. 제가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재무팀에서 박 비서가 회사 돈 1억 원을 몰래 사촌 오빠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송금 기록입니다. 이수진 씨는 서류를 내게 건넸다. 나는 서류를 받아 몇 장 넘겨보았고 마음속에서 다시 화가 치밀었다. 박지은은 허위 비용 청구뿐만 아니라 회사 돈을 몰래 빼돌리기까지 하다니 정말 간이 부어도 한참 부었다. 나는 말했다. 수진 씨, 이 증거들을 모두 잘 보관해 주세요. 변호사에게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이 돈을 반드시 회수하고 박 비서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이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대표님. 아, 맞다. 어제 제가 듣기로는 박 비서가 회사에서 나간 뒤 여기저기 다니면서 대표님께서 자신을 질투해서 일부러 괴롭혔다고 말하고 다닌다는군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부당한 수단으로 김 대표님 자리를 빼앗았다고도 하고요. 많은 동종업계 사람들이 들었어요.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박지은은 이 지경까지 되었는데도 나를 헐뜯는 것을 잊지 않는구나. 나는 말했다. 그녀가 말하고 싶으면 말하게 둬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지고 누가 옳고 그른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녀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죠. 행정부에 공고를 내서 이번 주주총회 결과와 박 비서가 회사 이익을 해친 사실을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세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요. 이수진 씨는 말했다. 네,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몸을 돌려나갔다. 이수진 씨가 나간 뒤 나는 컴퓨터를 켜서 회사 최근 재무제표와 프로젝트 현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재무제표의 숫자들을 보며 내 마음은 조금 무거웠다. 이전 협력 실패로 회사는 5억 원의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몇몇 중요한 고객들도 이번 사고로 인해 협력을 취소했다. 회사의 자금 흐름이 매우 빠듯했다. 나는 가장 시급한 일이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영업부장에게 전화해서
최근 이탈한 고객 명단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오후에 회의를 열어 이 고객들을 어떻게 다시 유치할지 논의할 참이었다. 오후 회의에서 영업부장은 고객 명단을 들고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 대표님, 이 고객들은 대부분 저희와 수년간 협력해온 오래된 고객들입니다. 이번 협력 실패로 저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몇몇 고객들은 앞으로 저희와는 더 이상 협력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명단을 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 제가 직접 이 고객들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이번 사고의 원인을 분명히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몇 가지 특별 혜택을 제공할 겁니다. 저는 우리가 진심을 보인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업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대표님께서 직접 가시면 분명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저희도 준비를 잘해서 대표님의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매일 고객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설명하느라 바빴다. 때로는 하루에 4~5군데를 방문하느라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면 쓰러져 잠들었다. 하지만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았다. 나의 노력 덕분에 대부분의 고객들이 다시 회사와 협력하기로 동의했고 몇몇 고객들은 협력을 재개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객들까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다. 고객 문제를 해결한 뒤 나는 다시 회사 내부 문제 처리에 착수했다. 박지은의 사촌 동생은 여전히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매일 하는 일 없이 지각과 조퇴를 일삼았다. 나는 이수진 씨에게 그녀를 사무실로 불러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다. 저는 회사의 새로운 CEO 이서연입니다. 조사 결과 당신은 행정부 직무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근무 시간 중 잦은 지각과지 않으며 근무 시간 중 잦은 박 비서의 사촌 동생은 내 말을 듣자마자 즉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저는 안 나가요. 우리 언니가 저보고 여기 와서 일하라고 한 건데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저를 해고해요? 김 대표님 찾아갈 거예요. 나는 말했다. 김 대표님은 더 이상 회사의 CEO가 아닙니다. 지금 이 회사에서는 제가 결정합니다. 당신이 계속 나가지 않으면 경비원을 부를 겁니다. 박 비서의 사촌 동생은 나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더 이상 소란을 피워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마지못해 보상금을 받고 짐을 정리하여 나갔다. 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나자 회사의 운영은 서서히 정상화되었다. 직원들의 업무 의욕도 많이 높아졌다. 이전에는 박 비서 때문에 모두가 불안해했지만 이제 회사가 서서히 좋아지는 것을 보고 모두가 의욕적으로 일했다. 이날 오후 사무실에서 서류를 처리하고 있는데 최지훈 부장님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이 대표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기술부에서 최근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테스트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시장 전망도 밝고요. 순조롭게 출시된다면 회사에 적지 않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나는 기뻐서 말했다. 정말요? 너무 잘 됐네요. 지훈 씨,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소프트웨어 상세 자료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최대한 빨리 출시를 준비해서 시장에 선보이도록 합시다. 최지훈 부장님은 자료를 내게 건네며 말했다. 이 대표님, 이건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예전에 김 대표님이 계실 때는 기술 개발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 개발 예산을 삭감하곤 했습니다. 이제 대표님께서 저희를 지지해 주시니 저희는 분명 더 좋은 제품들을 개발해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자료를 보며 희망으로 가득 찼다. 나는 알았다. 회사가 상하가 한 마음이 된다면 분명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회사가 서서히 안정 궤도에 오르고 있을 때 나는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 너머에서 박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악에 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서연, 너무 우쭐대지 마. 네가 나를 회사에서 쫓아내고 내 사촌 동생까지 해고했어.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차갑게 비웃으며 말했다. 박지은, 당신 스스로 회사 이익을 해쳐서 회사에서 쫓겨난 겁니다.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또다시 회사를 괴롭히면 변호사를 시켜 고소할 겁니다. 그때는 회사 손실을 배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가야 할 겁니다. 박지은은 내 말을 듣자마자 목소리가 순식간에 부드러워졌다. 이서연,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지금 직장도 없고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저를 회사에 다시 일하게 해주세요. 뭐든지 다 할게요. 나는 말했다. 박지은, 당신이 처음에 그런 짓을 할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회사는 당신을 다시 채용하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잘 처신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내 마음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박지은이 오늘날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모두 그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다. 내가 동정할 가치도 없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나는 회사 상황과 나의 현재 위치를 엄마에게 말해 주었다. 엄마는 기뻐하며 말했다. 사은아, 엄마는 네가 잘할 줄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 조심해. 시간 되면 집에 와서 엄마도 보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알았어요. 이 바쁜 시기만 지나면 집에 가서 엄마 보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은 매우 평온했다. 이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었다. 슬픈 분노, 피로감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은 성장이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헌신하던 창업자에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CEO로 변모했다. 그 과정의 희로애락은 오직 나 자신만이 알 수 있었다. 나는 알았다. 앞으로 갈 길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에게는 나를 지지해주는 가족, 친구, 동료들이 있고 나의 굳은 결심이 있었다. 나는 반드시 계속해서 노력하여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고 모두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나의 노력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날 주말 나는 하루 휴식을 가졌다. 정하늘이 나에게 쇼핑을 가자고 했다. 우리는 거리를 걸으며 수다를 떨었다. 예전처럼 정하늘은 말했다. 사연아, 이제 회사도 점점 잘 되고 있으니 너도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때야. 김민준 같은 남자는 네가 미련을 가질 가치도 없어. 너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분명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지금은 그저 회사를 잘 이끌고 싶어. 개인적인 문제는 나중에 생각할게. 그리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생각해. 일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아주 충만해. 정하늘은 말했다. 좋아. 네 마음속에 계획이 있다면 괜찮아. 하지만 좋은 사람 만나면 놓치지 마. 우리는 오후 내내 쇼핑을 하며 많은 것을 샀다.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었다. 정하늘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내 마음도 매우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나를 변함없이 지지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었다. 집에 돌아오자 유태영 주주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서연 씨, 최근 회사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 주주들 모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주주총회를 열어 최근 업무를 정리하고 회사의 미래 발전 계획에 대해 논의합시다. 나는 답장했다. 네, 유태영 주주님. 잘 준비하겠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베란다로 가서 스킨답서스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오랜 시간 보살핀 덕분에 더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잎사귀는 푸르고 싱그러웠고 생명력이 넘쳤다. 우리 회사처럼 말이다. 비록 비바람을 겪었지만 이제 다시 생기를 되찾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를 마쳤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반드시 버텨내고 회사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노력하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민준, 그는 회사에서 나간 뒤로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듣기로는 나중에 다른 회사에 취직했지만 이전의 추문 때문에 그 회사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해고되었다고 했다. 지금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우리 사이의 감정, 그리고 그가 회사에 입힌 상처는 모두 과거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그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의 미래는 더욱더 찬란해질 것이다. 주주총회는 금요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나는 30분 일찍 회사에 도착하여 정리해둔 재무제표와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 진행표를 회의 테이블에 놓았다. 그때 이수진 씨가 다급히 뛰어들어왔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 대표님, 김민중과 박 비서가 아래층에서 소란을 피우며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겠다고요. 경비원들도 그들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든 만년필이 잠시 멈칫했다. 이 두 사람이 감히 찾아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마침 유태영 주주님이 들어오다가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더 이상 CEO도 아닌데 무슨 낯짝으로 와? 들어오라고 해. 나는 만년필을 내려놓으며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잘 됐네요. 주주들에게 그들이 또 무슨 꼼수를 부릴지 보여주죠.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김민주는 구겨진 정장을 입고 머리는 산발이었다. 박 비서는 그의 뒤를 따랐는데 얼굴에는 아직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두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김민주는 곧장 회의 테이블 한가운데로 걸어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 질렀다. 주주 여러분, 당신들은 속았습니다. 이서연은 부당한 수단으로 내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녀는 박지은의 능력을 질투해서 일부러 증거를 조작하여 우리를 모함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녀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박지은은 즉시 이어서 말했다. 손에는 인쇄된 대화 기록 뭉치를 들고 있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건 저와 이수진 씨의 대화 기록입니다. 이서일 씨가 이수진 씨를 협박해서 기용 청구 영수증을 위조하게 했고 최지훈 부장님을 위협해서 테스트 보고서를 수정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상황을 모르는 몇몇 소액 주주들이 다가가서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김민주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득이한양해졌다.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서연, 당신이 감히 이것들이 당신이 그들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당신은 내가 회사 자금 횡령 사실을 폭로할까봐 먼저 손을 쓴 것뿐이야. 나는 그들의 열렬한 연극을 보며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이수지 씨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막 변명하려 했지만 내가 손을 들어 막았다. 나는 프로젝터 앞으로 걸어가 USB를 꽂았다. 급할 것 없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테니까요. 스크린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박지은 사촌 동생의 급여 내역이었다. 나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주주 여러분, 보세요. 박지은의 사촌 동생은 입사 3개월 만에 기본 급여 외에도 매달 추가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박지은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행 송금 기록이며 도장이 찍힌 원본 서류입니다. 이어서 나는 페이지를 넘겨 박지은 사촌 오빠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띄웠다. 이것도 보세요. 박지은 사촌 오빠의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자격이 전혀 없으며 사업자 등록증은 위조된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행한 감정보고서입니다. 김민주는 자격 확인도 하지 않고 5억 원의 협력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나중에 책임을 기술부에 전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의 내부 이메일입니다. 주주들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다. 이전에 의아해했던 몇몇 소액 주주들의 얼굴도 굳어졌다.
김민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말했다. 이건 다 가짜야. 네가 위조한 거야.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는 최지훈 부장님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문 쪽으로 소리쳤다. 최지훈 부장님이 하드디스크를 들고 들어왔다. 최지훈 부장님, 당시 김 대표님이 테스트 보고서 수정을 지시한 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최지훈 부장님은 하드디스크를 열어 원본 테스트 데이터를 불러냈다. 당시 협력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자 김 대표님은 저에게 불합격을 합격으로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승진을 시켜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그는 기술부에 3개월치 상여금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원본 데이터 백업 자료이며 당시의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칠 거야, 안 고칠 거야. 안 고치면 기술부 전체를 다 쫓아낼 거야. 회의실은 일순간 아연실색했다. 유태영 주주님은 테이블을 치며 일어섰다. 김민준,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잘못을 덮으려고 직원들을 협박하다니. 박지은은 상황이 좋지 않음을 감지하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다 김민준이 시킨 거예요. 그가 저에게 허위 비용을 청구하라고 했고 사촌 오빠와 협력하라고 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김민준은 멍해졌다. 몸을 돌려 박지은을 노려보았다. 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분명 네가 먼저 제안한 거잖아.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싸우기 시작했다. 서로의 치부를 폭로하며 어떻게 짜고 회사를 속였는지, 어떻게 나를 쫓아낼 계획을 세웠는지 모두 털어놓았다. 주주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정인아 주주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정말이지 한통속이군. 너무 부끄럽다. 나는 그들이 싸움을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박지은이 공금 1억 원을 몰래 빼돌린 송금 증명서. 그리고 최근 동종업계 유언비어를 퍼뜨린 녹음 파일이었다. 박지은은 회사 돈을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망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우리가 큰 계약을 놓칠 뻔했다. 이것은 변호사가 발송한 내용 증명이며 그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명확히 적혀 있다. 박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말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돈을 빼돌리고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김민준은 아직 발버둥치려 했다. 나에게 달려들어 USB를 빼앗으려 했지만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그는 눈을 벌겋게 뜨고 소리 질렀다. 이서연, 너무 우쭐대지 마. 이 회사는 내 공로도 절반이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쫓아내? 네가 회사 이익을 해치고 주주들의 신뢰를 저버렸잖아. 나는 주주 계약서를 꺼냈다. 당신은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회사 정관에 따르면 주주가 회사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과반수 이상의 주주 동의를 얻어 그 주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김민준의 주주 권리 제한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거의 모든 주주들이 손을 들었다. 심지어 이전에 김민준과 관계가 좋았던 주성민 주주님도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다. 김민준은 손을 든 주주들로 가득 찬 회의실을 보며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때 변호사가 들어와 박지은에게 소환장을 건넸다. 박지은 씨, 당신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시에 출두해 주십시오. 박지은은 소환장을 받아들고 손을 멈출 수 없이 떨었다. 눈물과 콧물로 얼굴이 범벅이 되었다. 경비원들이 다가와 두 사람을 끌고 문 밖으로 나갔다. 김민준은 분해서 소리 질렀다. 이서연,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박지은은 울부짖으며 애원했다. 이 대표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두 사람이 끌려나간 뒤 회의실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다. 유태영 주주님은 말했다. 서연 씨, 오늘 정말 서연 씨 덕분입니다.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이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맞아요. 정희나 주주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앞으로 회사를 서열 씨에게 맡기면 저희는 절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주들의 신뢰 가득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주주 여러분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반드시 회사를 잘 발전시키고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정하늘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 두 녀석들 쫓겨났다며? 잘했어. 저녁에 축하 파티하자. 나는 웃으며 답장했다. 좋아, 친구.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이수진 씨가 다가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대표님, 오늘 정말 속이 시원하네요. 그들이 앞으로 다시 감히 유언비어를 퍼뜨릴 수 있을까요? 악인은 악한 결과를 맞이하는 법이죠. 나는 책상 위에 스킨답서스를 들어 올렸다. 이 식물은 나와 함께 비바람을 겪었지만 잎사귀는 오히려 더 붉게 자라 있었다. 앞으로는 우리 개발에만 전념하고 이런 골치 아픈 일들로 마음 상하지 맙시다. 회사를 나설 때 석양이 건물 유리 외벽에 드리워져 황금빛으로 내 몸을 감쌌다. 나는 창업 초기를 떠올렸다. 그때도 이런 석양이었다. 김민주는 전동 스쿠터를 태워 나를 길거리 음식점으로 데려가며 앞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그의 눈에는 빛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석양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가 나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나에게는 회사가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주주들과 동료들이 있으며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저녁에 정하늘과 밥을 먹을 때 그녀는 잔을 들고 말했다. 우리 이 대표님의 승리를 위하여 건배, 건배. 나는 그녀의 잔에 부딪혔다. 마음속에는 감격이 가득했다. 밥을 먹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흐느끼는 목소리였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박지은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를 회사에 다시 일하게 해주면 안 될까? 어떤 직위도 필요 없어. 그냥 평범한 직원으로라도 괜찮아.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김민준, 길은 당신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결과도 당신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다. 정하늘이 물었다. 그 사람이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사람은 상대할 가치도 없어. 정하늘은 입술을 삐죽거렸다. 아, 맞다.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우리 오빠 회사에서 최근 기술 협력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아주 적합할 것 같아. 다음 주에 너희 둘이 만나도록 추천해 줄게. 내 눈이 반짝였다. 정말? 너무 잘 됐네. 새로운 협력 기회, 새로운 시작. 나는 내 인생이 점점 더 멋있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를 상처입혔던 사람들은 내 인생길의 걸림돌에 불과했다. 그들을 치워버리니 길이 넓어졌다. 집에 돌아와 스킨답서스에 물을 주었다. 조명 아래서 활짝 펼쳐진 잎사귀들을 보며 내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다. 할 일도 많고 이룰 목표도 많다. 나는 뒤돌아볼 시간이 없다. 오직 힘껏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그리고 김민준과 박지은, 그들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옛말에 이르기를 선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악에는 악한 보답이 있다. 보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때가 되면 자연히 마땅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마음 쓸 필요가 없다. 나의 에너지는 더 가치 있는 사람과 일에 쏟을 것이다. 정하늘이 소개해준 협력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녀의 회사는 우리와 1년간의 협력 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기업들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다. 신규 소프트웨어는 출시 후 기능이 실용적이고 조작이 간단하여 빠르게 시장을 개척했다.
첫 달 매출액이 3억 원을 돌파했고 회사의 자금 흐름은 완전히 안정되었다. 이날 오전 사무실에서 기술부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수진 씨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이 대표님, 보세요. 김민준과 박 비서의 일이 신문에 났습니다. 나는 신문을 받아 들었다. 일면 오른쪽 하단에 작은 기사가 있었다. 제목은 전 씨의 비서와 공모하여 회사 자산 횡령, 법원 배상 판결 및 주주 권리 제한. 기사에는 박지은이 업무상 횡령죄로 2년 유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회사에 1억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 김민주는 비록 정을 선고받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주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그의 주주 권리를 제한했고 회사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도, 예당금도, 이전금도 이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신문을 다 읽고 내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그저 신문을 한쪽에 놓으며 말했다. 알았습니다. 행정부에서 이 신문을 보관하도록 하세요. 나중에 신입 직원들이 입사할 때 보여주면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이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대표님. 아, 맞다. 방금 프런트에서 김 씨 성을 가진 여성분이 대표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옛 동찬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잠시 멍해졌다. 김 씨 성을 가진 옛 동찬이 누가 있었는지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프런트에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수한 옷차림의 여인이 들어왔다. 나는 그녀를 보자마자 김민준의 누나 김수아라는 것을 알았다. 김수아 씨는 예전에 나에게 아주 잘해주었다. 나와 김민준이 창업할 때 그녀는 우리에게 고객을 소개해 주기도 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다. 서연아, 내가 너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어. 나는 그녀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다. 수아 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김수아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준이가 지금 완전히 망가졌어. 법원에서 그의 주주 권리를 제한해서 수입도 없고 빚만 잔뜩 지고 매일 집에서 술만 마시며 미친 사람처럼 지내. 박 비서 가족들도 그를 찾아와 돈을 달라고 난리야. 박 비서가 그 때문에 감옥에 갔다고 하면서 배상하라고 해. 나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너를 찾아왔어. 예전 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를 좀 도와줄 수는 없을까? 하다못해 회사의 평범한 직원으로라도 돌아오게 해주면 안 될까?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수아 언니, 제가 돕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는 회사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주주들이 이미 결의하여 그가 회사에 다시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저는 그 결의를 어길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가 이전에 저지른 일들을 회사 직원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온다면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회사 단합에도 좋지 않을 겁니다. 김수아 씨는 다급해졌다. 그럼 어떻게 해? 그는 네 옛 남편이잖아. 네가 그가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그것은 그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나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처음에 그가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 비서와 함께 회사 이익을 해치려 했을 때 오늘 같은 결과를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외 다른 책임을 묻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를 회사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김수아 씨는 나를 보며 나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실망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알았다. 반의해서 미안하다. 김수아 씨를 보낸 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약간의 감회가 일었다. 김민주는 원래 좋은 미래와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었지만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이것은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오후에 정하늘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회사 송년회에 나를 초대했고 몇몇 중요한 고객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다.
나는 승낙했다. 전화를 끊은 뒤 송년회에 입을 옷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송년회 날 나는 단정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정하늘과 함께 호텔로 향했다. 연회장은 매우 활기 넘쳤다. 정하늘의 오빠 정용진이 나를 보자마자 서둘러 다가와 말했다. 이 대표님, 환영합니다. 몇몇 친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나에게 몇몇 기업 사장들을 소개해 주었다. 그중 윤준호라는 분은 인터넷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우리 회사의 사업과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윤준호 씨는 매우 세련되어 보였고 나와 업계 발전 방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대화가 아주 잘 통했다. 연애가 시작된 후 정용진 씨가 무대에 올라 축사를 했다. 그는 특별히 우리 회사를 언급하며 우리 소프트웨어가 그들의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무대 아래의 사람들은 모두 나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인정이 가득했다. 나는 마음이 매우 기뻤다. 연회 중간에 경품 추첨 행사가 있었는데 내가 1등 상품인 노트북에 당첨되었다. 내가 무대에 올라 상을 받자 사회자는 웃으며 말했다. 이 대표님, 운이 정말 좋으시네요. 앞으로 저희가 협력하면 분명 순조롭게 진행될 겁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회가 끝난 뒤 윤준호 씨가 먼저 나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차 안에서 그는 말했다. 이 대표님, 저는 이 대표님 회사가 아주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님 회사와 심도 있는 협력을 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투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내 마음이 통했다. 물론 관심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시간을 내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나는 흥분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윤준호 씨의 투자가 성사된다면 회사는 규모를 확장하고 더 많은 제품을 개발하여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터였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유태영 주주님과 정인아 주주님께 메시지를 보내 이 일을 알려드렸다. 그들은 모두 매우 기뻐하며 나에게 윤준호 씨와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논의하라고 했다. 다음 한 달 동안 나는 윤준호 씨 팀과 여러 차례 소통했고 마침내 투자 방안을 확정했다. 윤준호 씨의 회사는 우리 회사에 2억억 원을 투자하여 회사 지분의 20%를 차지했고 전문팀을 파견하여 우리의 관리 시스템을 최적화하도록 도와주었다. 투자 계약 체결식 날 많은 언론사들이 참석했다. 내가 회사 CEO로서 무대에 올라 연설할 때 무대 아래의 주주들, 동료들, 그리고 정하늘과 윤준호 씨를 보며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나는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계약 체결식이 끝난 뒤 윤준호 씨가 나에게 따로 이야기하자고 했다. 이 대표님, 저는 이 대표님 회사의 발전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 대표님의 능력과 인품도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우리가 일 외에도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의 의미를 알아차렸다.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저도 대표님의 재능을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많은 교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로 윤준호 씨는 자주 나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거나 영화를 보자고 했다. 우리의 감정은 서서히 깊어졌다. 그는 김민준처럼 이기적이거나 어리석지 않았다. 오히려 매우 다정하고 나를 존중해 주었다. 업무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반년 뒤 어느 날 윤준호 씨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호텔에서 나에게 청혼했다. 그는 반지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연 씨, 예전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합니다. 앞으로 제가 사연 씨를 잘 보살피고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지난 반년간 그가 나에게 보여준 다정함을 떠올렸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나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결혼식은 매우 간소했지만 따뜻했다. 가족, 친구, 그리고 회사 동료들만 초대했다. 김수아 씨도 왔다. 그녀는 나를 보며 웃으며 말했다. 서연아, 정말 잘 됐어. 드디어 너의 행복을 찾았구나. 나는 웃으며 말했다. 수아 언니, 민준이는 잘 지내요. 김수아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어. 택배기사 일을 찾았는데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야 좀 안정적이 됐어. 그가 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 예전에는 그가 너를 잘못 대했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에게 전해주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앞으로 그가 잘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윤준호 씨와 나는 해외로 신혼여행을 갔다. 해변의 모래사장에 누워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내 마음은 더없이 평온하고 행복했다. 나는 10년 전 월세방에서 고생하던 나 자신을 떠올렸다. 박비서에게 사람들 앞에서 해고 다녔을 때의 서러움, 주주총회에서의 긴장감. 이 모든 경험들이 쓰디쓴 것들도 달콤한 것들도 있었지만 모두 나의 성장을 위한 영양분이 되었다. 귀국 후 나는 다시 업무에 몰두했다. 회사는 나의 지휘 아래 점점 더 발전했다. 국내 시장을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까지 확장하기 시작했다. 최지훈 부장님이 이끄는 기술부에서 개발한 신제품은 국제적으로 상을 받았고 이수진 씨도 회사 재무이사가 되어 회사의 재무를 꼼꼼하게 관리했다. 어느 날 나는 윤진우 씨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박지은의 어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공원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매우 초췌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숨으려 했다. 나는 다가가지 않고 윤준호 씨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윤준호 씨가 나에게 물었다.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지은의 어머니입니다. 박지은은 회사 자산 횡령죄로 복역했는데 이제 곧 출소할 겁니다. 윤준호 씨는 한숨을 쉬었다. 정말 안타깝네요. 좋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갔을까요? 나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 맞아요. 사람은 역시 본분을 지키고 욕심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망치게 됩니다. 석양이 지고 황금빛 햇살이 우리를 감쌌다. 나는 윤준호 씨의 손을 잡았다. 내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나는 내 인생이 이미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을 알았다. 과거의 상처는 모두 치유되었고 미래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김민준과 박지은.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이것이 최선의 결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노력하여 회사를 이끌고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것이며 지금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윤준호 씨와 함께 잘 살고 서로 사랑할 것이다. 나는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